여러분 혹시 최근에 현금으로 큰 거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세청의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현금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순히 현금을 통장에 넣기만 했을 뿐인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7월부터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가 10배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현금 입금으로 인한 세무 문제를 완전히 예방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해 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2025년 현재 국세청의 현금 감시 시스템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더 이상 큰 금액만 주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 박상호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고객들을 만나보면서 현금 입금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해드릴게요.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앞으로도 바뀌는 세무 정책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 대구 수성구에 사는 74세 이광수 씨의 실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자 결혼식에 참석한 이광수 씨는 친척들로부터 축의금으로 현금 320만 원을 받았어요. 집에 현금을 두기가 불안해서 월요일 아침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금 320만 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소명 요구서였습니다. 이광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축의금을 받은 것뿐인데 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세청의 새로운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 때문이에요. 2025년 들어 국세청은 기존의 단순한 고액거래 모니터링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맥락과 패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정책과 연결되면서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가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예요. 3단계가 되면 기존 0.75%였던 가산금리가 1.5%로 2배 높아져요. 이로 인해 연소득 1억 원인 사람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되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갑자기 늘어나는 현금 거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숨겨둔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이 주목하는 현금 거래 패턴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현금 입금이에요. 이광수 씨처럼 평소 현금 거래가 많지 않던 고령자가 갑자기 수백만 원의 현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이 즉시 알람을 울려요. 둘째, 주말이나 휴일 직후의 현금 입금 패턴입니다.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가 주로 주말에 열리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현금을 입금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인공지능이 이를 감지해서 축의금이나 경조사비 관련 거래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래도 금액이 크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지역별 현금 거래 패턴 분석이에요. 대구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서울보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인공지능은 이런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의심 거래를 판별합니다. 넷째, 계절별 현금 거래 증가 패턴도 면밀히 관찰해요. 결혼 시즌인 봄, 가을이나 명절 기간에는 현금 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하지만 이런 시기가 아닌데도 큰 금액의 현금이 움직이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시스템은 또한 가족관계까지 분석해요. 이광수 씨의 경우 손자 결혼식 관련 현금 거래였는데요. 시스템은 이광수 씨와 손자의 가족관계 주민등록정보 그리고 결혼신고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소명 요구가 나가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분기별이나 연간 단위로 의심 거래를 점검했다면 이제는 입금 즉시 분석이 시작됩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2025년 상속증여세 개정 논의도 현금 감시 강화에 한몫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최고 세율도 40%로 낮출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증여 과정이 투명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도 더욱 세밀해지고 있어요. 국세청은 또한 지역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하고 있어요. 대구 지역 주요 은행들과 실시간 거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심 거래를 즉시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든 동일한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 농협이나 신협 같은 작은 금융기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지방에서는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이광수 씨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7월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는 현금 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세청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감시 체계를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장 먼저 탐지하는 것은 규칙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푼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의 감시망은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규칙성과 반복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68세 김영숙 씨는 매주 월요일에 아파트 관리비 1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어요. 4개월 동안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자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를 반복적인 현금 흐름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통장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특정 수입원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해요. 그리고 해당 소득이 세법상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과외 수입 프리랜서, 소득 소규모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 등을 통장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쪼개어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위험한 패턴은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죠. 75세 이민지 씨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현금 25만 원을 받았어요. 월요일 아침 은행에서 25만 원을 입금한 후 점심시간에 바로 그 돈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입금과 동시에 이루어진 출금 패턴을 수상하게 여겼어요.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돈을 잠시 자신의 계좌를 경유하여 송금하는 자금 세탁 또는 차명 거래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이런 패턴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되고요. 이는 국세청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이에요.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세청 인공지능은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개인의 현금 입금은 보통 불규칙하고 특정 목적을 가져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 중고거래, 대금, 경조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반복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흔치 않은 패턴이에요. 이는 숨겨진 소득이나 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죠. 또한 가족 간 거래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72세 박순자 씨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아들의 통장에 현금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6개월 동안 반복된 이런 패턴은 인공지능에게 가족 간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한도를 지키더라도 반복적인 현금 입금은 증여세 회피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은 또한 계좌 간 자금 이동도 면밀히 관찰해요.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여러 계좌에 현금을 분산 입금하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 정현수 씨는 중고 물품 판매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는 이 돈을 3개의 다른 은행 계좌에 40만 원씩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를 자금 출처 은닉 또는 소득 분산을 위한 시도로 판단할 수 있어요. ATM 이용 패턴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에요. 여러 ATM을 전전하며 소액으로 분산 입금하는 패턴은 오히려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ATM 입금이 은행 창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ATM 입금이나 은행 창구 입금이나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의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에 의해 분석돼요. 오히려 ATM을 이용한 분산 입금은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본론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현금 입금 방법을 지키신다면 국세청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에 포착될 가능성을 거의 0%까지 낮출 수 있어요. 첫 번째, 현금 입금은 일정 간격을 두고 불규칙하게 하세요. 인공지능은 규칙성을 가장 먼저 탐지해요. 따라서 현금 입금 시에는 금액과 요일을 매번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8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눈에 띄기 쉬워요. 인공지능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자금 출처 불분명이나 소득 축소를 의심할 수 있어요. 73세 박준호 씨는 매달 생활비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해야 했어요. 그는 첫째 주에는 58만 원을 수요일에 입금했어요. 셋째 주에는 63만 원을 금요일에 입금했고요. 다섯째 주에는 55만 원을 월요일에 입금하는 식으로 금액과 요일을 불규칙하게 바꿨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에서 특정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금액의 미세한 변화는 물론 입금 주기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으로 무작위성을 부여하여 인공지능의 분석을 어렵게 만들죠. 두 번째, 입금과 출금 사이 시간차를 두세요. 현금을 입금한 당일에 바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차명 계좌나 자금 세탁 의심을 사기 쉬워요. 돈의 흐름에 어떤 목적이 숨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금 입금 후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입금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통장에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입금 대기 출금 패턴을 만드세요. 인공지능은 자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67세 최현우 씨는 중고 물품 판매로 현금 45만 원을 받았어요. 그는 화요일에 이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어요. 충분한 시간차를 둔 덕분에 인공지능은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본인명의 간이 영수증 또는 사용 목적 기록 남기기. 인공지능 감시는 피하더라도 만약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현금 입금의 사유를 미리 메모해 두거나 필요시 간이 영수증 형태로 메모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20일 병원 입금 정형외과 진료비 현금 납부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금에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네 번째, 현금 입금 대신 간접 결제 수단 활용.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대신 카드 충전형 제로페이, 토스머니 등이나 가족명의 선불카드 충전 후 소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시스템이 일부 간접 결제 흐름은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제도상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액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71세 김민준 씨는 소액의 비정기적 수입인 중고 거래 잔금 소규모 용역비가 있을 때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주로 제로페이나 토스머니 같은 간접 결제 앱에 충전하여 사용했어요. 이 앱들은 소액 거래에 대해 은행 계좌만큼 정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상환 스케줄 기록.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가족 간 돈 거래 시에도 빌린다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전에 간단한 차용증 문서를 작성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에도 2025년 7월 20일 부모에게 350만 원 차용 8개월 내 상환 예정과 같이 구체적인 상환 스케줄을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돼요. 대학생 아들이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에게 600만 원을 요청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주는 대신 2025년 8월 1일 아들 김도현에게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 대여 2026년 3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10개월간 상환 예정이라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약정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형식적인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으로 상환 과정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시태그 시놉시스 4. 자주 묻는 질문과 소명, 대응법 2000자 이상. 많은 분들이 현금 입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 현금 입금은 괜찮지 않나요? 소액은 인공지능이 감지 못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금액의 크기보다 패턴에 더 집중해요. 많은 분들이 푼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의 감시망은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규칙성과 반복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8세 김영희 씨의 사례처럼 매주 7만 원, 12만 원 등 소액이라 할지라도 특정 요일에 꾸준히 반복 입금하는 패턴은 인공지능에게 미신고 소득의 쪼개기 입금 또는 불법 자금의 분산 입금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액이라도 불규칙하게 입금하고 입금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은행 ATM으로 입금하면 더 안전한가요? 창구 직원보다 덜 감시받는다고 들었어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오해예요. ATM 입금이나 은행 창구 입금이나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의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에 의해 분석돼요. 금융기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고액현금 거래보고 의무를 져요. 또한 모든 금융거래 데이터는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전송되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분석됩니다. 여러분이 ATM을 이용하든 은행 창구를 이용하든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든 모든 금융거래는 기록으로 남아요. 이 기록은 국세청의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오히려 ATM은 무인기기이므로 현금 출처 소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게 진짜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인공지능은 가족 간 계좌 거래, 특히 현금을 통한 자금 이동을 증여의 강력한 증거로 판단해요.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을 명시해야 해요. 무이자도 가능하나 일정 금액 이상 시 법정 이자율 미적용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상환 방법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금액이 클수록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해요. 상속받은 현금, 부동산 매매 대금 중 현금, 잔금, 사업상 현금 매출 등이 큰 금액으로 입금될 경우 인공지능은 물론 사람의 눈에도 띄게 돼요. 입금 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모를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위의 방법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귀하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합니다라는 문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금 사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하는 거예요. 현금 입금에 대한 메모, 사진, 가계부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76세 박미정 씨는 경조사비로 받은 현금 22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한 후 3개월 뒤 소명 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현금이 결혼식 축의금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결혼식 청첩장 사진을 준비했어요. 축의금 봉투를 정리했던 가계부 내역도 준비했고요. 입금 날짜와 금액 기록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축의금을 건넨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일부를 캡처하여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소명을 마칠 수 있었어요.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세무사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설명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거래 흐름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정직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현금 관리에 대한 전략도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현금 거래를 늘리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국세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요. 이는 연소득 1억 원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억 2천만 원까지 줄이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현금 거래 증가 패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오히려
국세청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69세 조명희 씨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두려고 했어요. 매주 50만 원씩 4주 동안 연속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6월에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 현금 200만 원을 한 번에 통장에 입금했어요. 며칠 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출처 불명의 현금 200만 원이 갑자기 입금된 것으로 보였거든요. 조명희 씨는 본인이 미리 인출해둔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어요. 해외 송금과 현금 입금의 연관성. 또 다른 주의사항은 해외 송금과 현금 입금의 연관성이에요. 미화 1만 달러 즉 약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금 시에도 해당 외화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74세 김혜회 씨는 미국에 사는 자녀로부터 현금 5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받아 입국했어요. 하지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 돈을 원화로 환전해서 통장에 입금했어요. 국세청 인공지능이 이 패턴을 포착했고 해외 소득 미신고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의 새로운 위험 요소. 2025년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현재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직계비속에게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미리 증여를 시도하고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현금 입금 패턴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77세 박증여 씨는 자녀 3명에게 각각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달 400만 원씩 자녀들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인공지능은 이를 증여세 회피를 위한 분할 증여로 판단했어요. 비록 연간 한도를 지켰지만 반복적인 현금 입금 패턴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현금 보관과 입금 시기의 전략적 관리. 7월 이후에는 현금 보관과 입금 시기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인출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인출했는지 ATM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을 보관해야 해요. 둘째, 보관 중인 현금을 입금할 때는 인출 시기와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래 보관했다가 입금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셋째, 큰 금액의 현금을 입금할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디지털 결제 시대의 현금 관리. 요즘은 디지털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현금 거래 자체가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고령자의 현금 거래는 인공지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현금을 선호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래 패턴이 인공지능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일부 거래는 카드나 계좌 이체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현금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가계부나 메모장에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영수증, 계약서, 메시지 내역 등 현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셋째,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 두세요. 차용증이나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7월 이후 현금 관리의 핵심 원칙.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현금 관리의 핵심 원칙은 투명성과 일관성이에요. 모든 현금 거래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또한 규칙적인 패턴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거래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인공지능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현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안전한 현금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세무 정보와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월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실시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